조선 출병의 구실. 1894년 봄, 마침내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가 고부와 무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자 일본 정보원들은 현지에 침투해 실제 상황을 민첩하게 보고했다. 이 정보들은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공사관으로 빠르게 전달되었고, 이어 일본 내각과 군 첩보기관에 이첩되어 신속한 대책 수립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선의 내란은 지금까지 각지에서 봉기한 것과 달리 군기도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다. 현지의 조선 관군으로는 도저히 진압하기 어렵다. 계속 패배하면 난민은 더욱이 세력을 증가하여 그들의 목적인 국왕 측의 간신, 즉 민씨 일가를 소멸하고 서양 세력과 일본 세력의 축출을 실제로 이룰지도 모른다. 이런 사정을 보면 육군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문서 1894년 5월 23일. 이때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둘러 귀국했다. 그는 개성, 김해 등 곳곳에서 일본 거류민이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조선의 위급한 형세를 보고했다. 이번에 조선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밀란의 형세 변화는 앞으로 일에 따라 중요하지만 앞날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불평당 무리들이 이곳 경성에서 폭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또는 대원군으로 하여금 골기하게 할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조선 조정에서도 이미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폭발하면 이곳 경성의 일은 토붕와해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이런 경우 당연히 경성에 있는 일본인 보호를 조선 조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절박해질 경우 즉시 인천에 정박한 제국 군함의 수병을 상륙시켜 입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문서 1894년 6월 3일. 이처럼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일본 정부는 출병을 단행했다. 먼저 최고 통수기관으로 대본영을 정비하고 육군과 해군이 정략과 전략을 협조해 처리하게 하고 본부를 히로시마에 두었다. 일본 정부는 청나라에서 파병을 알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나라 조정에 일본군 출병을 통고했다. 그리하여 6월 9일 육군 혼성여단은 일본군 대본영이 있는 히로시마의 우지나항에서 대기하던 운송선을 타고 출발했다. 다시 살펴보면 일본은 출병 이후로 첫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것, 둘째,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며 조선 독립을 위한다는 것, 셋째, 조선 내정을 개혁한다는 것, 넷째, 청나라의 패권을 견제하고 동양 평화를 위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본의 출병 조건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하나의 구실이었고, 실제로는 말할 나위도 없이 조선의 침략 의도가 다분했다. 일본은 개항 이후 두 번째로 조선 진출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일본의 위정자와 군벌은 온통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일본 언론은 이런 여론의 편승에 전쟁을 독려했다. 조선의 사변은 내란일 뿐이다. 풍민이 함부로 날뛰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웅방정의의 병사로 응한다면 마른 초목이 부러지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청나라의 조정이 많은 병력을 보내어 국경에 들어온 그 뜻이 어찌 동학당의 진압을 위해서만 그치겠는가. 오합지졸의 폭도를 정벌하는 데는 한두 개의 대대로 충분할 것이다. 대군으로 진압하는 것은 오히려 소를 잡는 칼로 닭을 베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 홍장의 지혜가 졸렬하지 않아 청나라 조정의 뜻은 이번 기회에 편승하여 크게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다. 그러니 조선의 큰 근심은 동학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나니 그 독립이 실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른바 존망의 갈림길이 오늘날에 있다. 동아문제, 오사카 아사히 신문, 1894년 6월 9일. 일본과 청나라 모두 조선 내란의 진압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맞수가 되지 않았지만 나약한 조선 조정은 그런 농민군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는
요리조리 잔머리를 굴리다가 정세와 여론을 살피고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일본 육군 혼성여단 병력은 대포와 장비를 가득 실은 군함과 수송선을 타고 현해탄을 넘어 조선으로 향했다. 이 일의 주역은 수상인 이토 히로부미와 외상인 무스 무네미스,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 등 3명이며 후임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도 한몫했다.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건만 일본에서는 지금도 영웅으로 추앙받는 자들이다. 이제 일본군이 조선에 진출한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자. 첫 단계에서 일본 해군의 기함인 송도함 등 30여 척의 함대는 대포와 어뢰정을 싣고 동쪽 항구를 출발했다. 일본 함대는 타이완 앞바다와 중국의 옌타이, 웨이하이 등 황해 연안을 순찰하면서 청나라 해군의 동정을 살폈고 인천과 부산을 기지로 삼아 조선에 출몰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 점령 계획을 세우고 청나라를 도발하는 전쟁 음모를 꾸미면서도 국제관계에 공을 들였다. 그리하여 서울에 주재하던 영국과 미국, 러시아의 공사들에게 중립을 지켜줄 것을 약속받았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꾀를 하나 짰다.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조선국은 자주국이므로 일본국과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일관에 포함시켰다. 이를 구실로 삼아 조선 조정에게 조선은 독립국이니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전쟁 명분을 만들려는 공작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역사학자 나카스카 아키라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청조의 군대가 속방보호라는 이유로 주둔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다. 조선은 청국의 속국인가 독립국인가? 독립국이라면 청국군을 국외로 몰아내야 하며 조선이 그럴 힘이 없다면 일본군이 대신해서 몰아낼 것이므로 조선 정부는 일본에게 청군 구축을 의뢰하는 공식 문서를 보내라며 조선 정부를 압박하였다.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무능하고 무력한 조선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거듭 말하면 이는 앞으로 조선에서 불법 무도한 짓을 벌이면서도 국제법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꾀를 낸 것이었다. 이어 1894년 5월 24일 일본군 대본영의 참모총장 아리스가와 노미야 다루히토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선을 가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주 먼 거리여서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였다. 그 명령에 따라 전선 가설대 제1대는 부산에서 청주까지, 제2대는 서울에서 청주까지 전선을 신속하게 가설했다. 남의 나라에 자기네 전쟁에 필요한 설비를 멋대로 설치한 것이다. 이때 가설을 맡은 일본군 공병은 불법으로 현지에서 인부를 동원하거나 전신주로 쓸 나무를 산에서 마구잡이로 베어오기도 했으며 논, 밭 등 사유지에 함부로 전신주를 세우기도 했다. 현지 수령들은 손을 놓고 멀거니 바라만 보았고 백성들은 겁을 먹고 항의하지 못했다. 이어 5월 26일에는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아리스가와 노미야 다루히토의 이름으로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 육군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 군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물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르는 벌로물의 수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벌로물이란 무엇인가? 적을 죽이는 힘을 갖지 못한 비전투원을 이르는 것으로 그들을 줄이지 않으면 조직적인 군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수품을 운반하는 인부와 같은 비전투원은 애써 그 지방 인민을 고용하여 수송병력을 줄여야 한다. 진군 또는 주둔 지방의 인민을 징발 또는 고용하여 우리의 임시 잡무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적지 또는 외국의 임금은 처음부터 국내보다 비쌀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벌루물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 이익은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일본에서 인부를 조달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혼성여단 8천여 명에게 공급할 양식과 군부, 군마 등도 현지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인력과 물자를 조선에서 강제로 압수 징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 육군과 해군은 6월 말경 선발대 500여 명이 인천에 상륙한 것을 시발로 4천여 명이 넘는 병력이 조선에 들어왔다. 일본군 혼성여단 일부는 인천, 일부는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을 향해 거침없이 행군했다.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철수를 연달아 요구했지만 일본군은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친청 민씨 정권 대신 친일 개화 정권을 수립할 음모를 꾸미던 일본은 청일 공동 철병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일본은 조선 조정은 난민을 평정하지 못하면서 이웃나라를 번거롭게 했으니 우리 일본은 청나라 조정과 협의해 내정 개혁을 조선 조정에 권고할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제 일본군 혼성여단은 대본영의 방침에 따라 용산에 막영지를 정하고 머물면서 작전 계획을 세웠다. 막영지에는 일장기와 우길기가 더운 여름바람에 기세 좋게 펄럭였다. 그들은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의 지휘 아래 점령군처럼 서울 외곽을 통제하고 대본영의 명령을 기다렸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일개 외교관이면서 군사령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일본 군인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육군과 해군의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철저히 훈련받은 엘리트였다. 그들은 근대식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운용할 뿐 아니라 근대식 전술 전략에도 능통했다. 게다가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생산된 서양식 대포와 소총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 이쯤에서 청나라의 동선을 다시 살펴보자. 거듭 말하면 그들의 출병 명분은 겉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있는 청나라 상인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번속국을 보호한다며 가당치도 않은 봉건적인 종주국 의무를 강조했다. 청나라군의 지휘부인 정여창, 섭지초, 섭사성 등은 일본에 앞서 1차로 애인호, 비경호, 고승호 등 세 척과 보조선을 이끌고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인천 앞바다를 거쳐 아산만에 정박했다. 애인호와 고승호는 전함이었으나 비경호는 무기, 말, 인부, 보급품 등을 실은 수송선이었다. 수송선에 탄 병력은 인부를 포함해 모두 2330여 명이었는데 일본군 선발대보다도 훨씬 적은 수였다. 병력 일부는 아산만에서 육지인 성환에 상륙했다. 기세가 좋아 보였지만 차차 두고 볼 일이었다. 청나라군은 왜 서울로 진출하지 않고 한적한 아산만에 상륙해 육지로 올라왔을까? 그들은 자기네 거류민을 보호하러 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지 않았다. 당시 남별궁 언저리, 곧 오늘날의 명동 입구와 북창동 일대에는 차이나타운이나 다름없이 청나라 상인들이 거주했고 인천에도 청나라 상인과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일본군보다 열세인 청나라군은 전쟁을 벌이려는 뜻이 없어 일단 정면 충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천항 월미도 앞에 정박한 군함 수는 청나라 군함 3척, 일본 군함 8척 외에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의 군함 각 한 척씩 모두 15척이었다. 일본 군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열강, 곧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은 일본을 견제하고자 바레만 입구의 군항인 즈푸와 일본의 나가사키항에 정박하던 군함들을 인천으로 출동시켰던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의 군함을 동해로 파견해 원산 앞바다를 순양하면서 상륙작전을 펼듯이 위협했다. 이들 군함 출동의 구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거류민 보호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관리에 따라 이중하를 청나라군의 접반사 겸 울량관으로 삼아 그들을 접대하게 하고 그 경비 책임도 지게 했다. 이때 양곡, 땔감, 고기류, 마소 등 운송수단과 잡비까지 조선 측에서 조달했다. 청나라군은 때로 대접이 소홀하다거나 물품이 부족하다고 호통치기 일쑤였고 마을로 몰려가 노략질을 일삼기도 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빼앗은 금부채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